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강의죠.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형법의 전반적인 이해 또는 체계적인 이해 해가지고 형법 총칙과 각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전 강의에서 형법이 무엇이냐를 할 때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전체, 총체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형법은 이제 1조부터 372조까지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형법 총칙은 자, 1조에서 86조까지 이게 형법 총칙입니다. 그죠? 법전에는 총칙, 각칙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총칙을 해설해 놓은 이론이 바로 형론, 각칙을 해설해 놓은 이론이 각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총칙은 이게 1조부터 86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형법 각칙이 87조부터 372조까지가 있다. 이렇게 쭉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조문상으로는 총칙이 먼저 있고 각칙이 뒤에 있지만 원래는 각칙의 범죄의 구성 요건, 목록이 있는 거죠. 범죄 목록이 각칙에 있고 87조부터 쭉 해가지고 372조까지 범죄의 목록이 있는 것이고요. 그 범죄 목록에 해당하는 행위를 누군가가, 우리는 이제 통칭 그 행위를 하는 사람,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제 혼자 하면 갑, 그 다음에 같이 하면 을, 병, 정 이렇게 쭉 가는 게 이게 형법에서 행위를 한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하니까 구성요건을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리고 그 구성요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갑, 을, 병, 정이고 이 사람들은 모두 범죄 행위를 하는 거죠.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먼저 행위를 하는 겁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줄여서 우리가 범죄 행위라고 하고, 그 범죄 행위가 위법성 책임까지 다 갖추게 되면 이제 범죄가 성립하고 그거는 바로 유죄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 행위자는 갑을 병자 이렇게 쓰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범죄의 행위자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 범죄 피해자죠. 그죠? 범죄의 피해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A, B, C, D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통일해서 쓰면 암만 해도 갑을 병정했다면 이 사람이 무슨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궁극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 책임은 그 다음에 총론을 가서 살펴볼 거고, 결국은 이제 범죄 행위했다는 말은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했다. 이게 이제 제1강에서 이제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범죄 행위자, 범죄 피해자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건 뭐냐? 하여튼 조문상으로는 총칙이 먼저 있고 각칙이 나중에 있지만 우리가 그 행위자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나가는 과정은 당연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야 위법성을 검토할 것이고, 위법성 인정돼야 책임을 검토할 거니까 결국 형법 각칙을 전제로 해서 총칙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 위에 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1강에서 돌아가신 이재상 교수님이 형법 각칙이 어머니요, 형법 총칙은 자녀다,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의 전제가 되고 있는 구성요건 목록, 형법 각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1강에서 바로 형법 전체의 체계적인 이해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똑같은 맥락에서 형법 각칙의 전반적인 구성요건 체계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각칙의 구성요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문이 워낙 많으니까 거의 뭐 30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 모든 게 다 구성요건으로 목록은 아닙니다. 그 구성요건 목록 안에서 뭔가 정의 규정도 있고, 그 밖에 상습범이라든지 또는 기타 그 범죄 성립과 관련된 구성요건 이외의 내용을 정한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뺀다고 하면 거의 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200개 가까이 되는 그 구성요건 목록에 대해서 어떤 목록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총론에 가서 위법성 조각 사유, 그 다음에 책임 조각 사유를 검토할 때 거기 각각
개별적인 범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설명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개별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각각 각직에는 구성 요건을 전제로 설명을 하겠죠. 근데 구성 요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구성 요건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위법성과 책임을 검토하면 얼마나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두 번째 강의에서는 각직에 그 200개 가까이 되는 구성 요건들이 있는데 그 구성 요건 중에 우리가 좀 눈에 익혀놓고 총칙에 설명을 할 때, 총칙 설명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 구성 요건들을 한번 쭉 그 구성 요건의 언급, 구성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이걸 일단 지우고 첫 번째 범죄 성립의 첫 번째 단계인 구성 요건 해당성에서 그 구성 요건 해당의 전제가 되어 있는 구성 요건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각칙. 자, 그러면 이 구성 요건들은 어떻게 쭉 나열되어 있는가? 그 목록들, 범죄의 구성 요건 목록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열되어 있는가? 그걸 좀 살펴봐야겠죠. 설마 이 형법 각칙의 목록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첫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요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규정인 형법을 전제로 해서만 논합니다. 그래서 관습형법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 형법, 죄형 법정주의 제1원칙 아닙니까? 5가지 원칙이 있는데 죄형 법정주의는 첫 번째 법률주의란 말이에요. 성문으로 되어 있는 법률주의.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기본적인 첫 번째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형법전, 어떤 형법전은 상관없습니다. 그 형법전을 보시면서 한번 쭉 어떤 구성요건 목록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형법전을 펴보시면 첫 번째 제 1편이 당연히 총칙이겠죠. 총칙이고 좀 쭉 가게 되면 이제 2편이 형법 각칙이 됩니다. 형법 총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법 각칙에 있는 그 구성 요건들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설명할 것을 다 모아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1편 쭉 제목만 보고 가면서 지금은 이제 바로 형법 각칙 그 구성 요건 목록들을 설명할 거니까요. 먼저 86조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보고 가자고요. 첫 번째 1장이 형법 제1편 형법 총칙 1장이 형법의 적용 범위다. 이 형법의 적용 범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형법의 효력이죠. 자, 이렇게 형법은 효력을 갖는다는 말이고 2장에 가면 이제 죄, 그 죄의 일반적인 내용이죠. 공통적인 내용,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갖춰야 되는가 할 때 그 공통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초가 되고는 죄의 가장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각칙의 구성 요건, 목록 87조부터 372조를 전제로 해서 그건 다 다르니까 그거 뒤로 빼는 거고 그 밖에 공통적인 사항들을 구조부터 두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이게 그 각칙에 있는 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고 총칙으로 와서 구조부터 쭉 언급하고 있는 24조까지가 구성 요건 이외에 범죄가 성립하게 한 요건으로 위법성과 책임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이고요. 그 다음 2절 가보면 미수범이죠. 미수범은 역시 어디에서 문제되는가요? 구성 요건 해당성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수범 역시 미수범이란 어떤 범죄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가요? 범죄의 실행 행위는 있지만, 즉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았거나 실행 행위가 있고 기수에도 이뤘지만 그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그 행위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미수가 되는 거죠. 미수. 이 역시 모든 범죄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각칙에는 모든 구성요건에 대해서 목록에 대해서 행위가 있고 결과가 없거나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미수범으로 공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공범도 마찬가지죠. 형법 각칙에 있는 그 범죄를 혼자만 하는 게 단독범이라고 하면 그 단독범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명이 그 범죄에 관여했을 때 그걸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누범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여러 차례 걸쳐서 누적적으로, 그죠?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고도 그 품행이 개선되지 않아서 그 법 적대적 의사가 또 다른 범죄로 나타났을 때 이거는 가중해서 처벌할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게 누범인 거죠. 그 다음에 경합범. 경합범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범할 때 문제 되는 게 경합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범죄 성립에 관한 논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형법 각칙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9가지 종류의 형벌을 부과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형에서 제3장이고, 1절을 보니까 형의 종류와 경중에 관해서 일간에서 말씀드렸듯이 41조가 형벌의 종류였고, 형벌의 종류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9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게 바로 형의 종류와 경중인 거고요. 그게 1절이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형의 양을 실제로 정하는 거. 형법 각칙에 87조부터 372조까지는 법이 정한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법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처단형이라는 그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선고까지 가기 때문에 그 형의 양을 정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형의 선고유예. 이건 이제 뭔가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해주는 거죠. 그게 형의 선고유예이고, 그 다음에 형의 집행유예도 역시 그 범죄를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을 정할 때 역시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게 5절이고, 그 다음에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석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형의 시효 이렇게 있고, 마지막 8절이 형의 소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에서는 기간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까지 해서 형법 총칙에 관한 규정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게 될 형법 각칙인데요. 지금 이 형법 각칙의 순서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을 하는 범죄입니다.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을 하는 범죄가 12장까지고요.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가 13장부터 23장까지가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을 하는 범죄입니다. 11장까지가 1장에 11장까지 국가적 법이고, 12장에서부터 23장까지가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고요. 그 다음에 24장에서부터 42장까지가 형법 각칙에는 24장에 42장까지가 국가적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입니다. 24장에서 42장까지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인데요. 지금 이 형법 각칙의 기본적인 체계는 형법 총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1871년에 독일에서 독일 제국형법전이 제정이 돼요. 1871년에 독일 제국형법전이 제정이 되는데, 그때 그 독일 제국형법전이 일본을 통해서 일본 형법이 됐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식민지배 기간 동안에 우리 조선에 일본 형법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조선에 적용되고 있던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적용되고 있던 법은 사실 일본 형법이지만 그 일본 형법도 거의 크게 내용이 바뀌지 않고 어떤 형법이 온 거예요? 독일 형법이 오게 된 거죠. 독일 형법이.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특히 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과목이 헌법이고요. 두 번째 과목이 형사법이고, 세 번째 과목이 경찰학입니다. 그때 경찰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이라는 개념도 본래 우리나라에 있던 개념이 아니죠. 경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갑오경장 이후에 일본이 우리 당시에 구한 말에 조선을 근대화시킨다는 명목 하에서 갑오경장을 실시하면서 법체계를 자기들 법체계를 적용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 법체계에 들어온 게 바로 대륙법계, 특히 독일의 모든 법체계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대륙법계의 법체계가 36년 동안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식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륙법계가 우리 법체계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48년 8월 15일까지 3년 동안 미 군정이 또 말 그대로 군대가 우리 특히 남한을 지배하게 되죠. 그때
미 군정의 그 군정 장관이 여전히 대륙법계 법체계인 독일 법체계를 적용하겠습니까? 자기들 영미법계 미국 법체계를 갖다 적용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법체계를 또 적용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는 바람에 36년 동안에 적용되던 대륙법계에 3년 동안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영미법계가 함께 인식이 돼서 그 두 개가 절충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대륙법계의 그 법체계의 기본 위에다가 3년 동안에 있었던 영미법계의 법체계가 일정 정도 함께 섞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게서 경찰의 임무를 보더라도 우리 경찰법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 2조하고 경찰법 3조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가 모두 첫 번째 1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첫 번째 경찰 임무로 들어가는 것은 영미법계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면 또 대체로 대륙법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 이 형법은 대륙법계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1장 국가적 법익,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 그 다음에 개인적 법으로 된 이유도 당시에 1871년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독일 제국형법주의니까 제국이라는 말은 왕이 통치하는 시대잖아요.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적 법익이 제일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사회적 법익, 그 다음에 개인적 법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법익은 뭐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동시에 개인주의 사회에서, 자유주의 사회에서 국가를 제우선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잖아요. 그렇다면 국가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이 제일 먼저 검토가 되겠죠. 그래서 형법 체계적인 순서는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형법 강론에서 검토하는 순서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를 하는 범죄를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조문에 즉 방금 봤듯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국가적 법익, 11장에서부터 23장까지가 사회적 법익, 24장부터 개인적 법이지만 여러분들은 자, 개인적 법익 중에 24장 살인의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형법 각칙은 어느 한 조문도 예외 없이 모든 조문이 다 보호법익이 뭐냐를 기준으로 해서 구성요건 목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 그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목차를 구성할 수밖에 없죠. 전체 체계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형법 각칙이에요. 자, 각칙의 체계적 이해입니다.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우리 제 2강은 형법 각칙의 체계적인 이해예요. 형법 각칙의 체계적인 이해입니다. 자, 형법 각칙의 체계적인 이해. 그 중에 자, 형법 각칙은 모든 범죄가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가장 큰 단위가 편이죠. 그 다음에 장, 절, 그 다음에 관, 항 이렇게 하니까 제1편은 자, 개인적 법익입니다. 그렇죠?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가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형법 전문으로 보면 제일 뒤쪽에 있어요. 개인적 법익 24장부터 42장까지. 그때 개인적 법익 중에 역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개인적 법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겠죠. 1장은 개인의 생명과 생명과 신체의 안전입니다. 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자, 이쪽에는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이라는 범죄.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가 처음에 나올 거예요. 처음에. 자, 그러면
개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이죠. 2장. 제 2장에서는 자,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법이 나오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우리 헌법은 생명, 신체 다음에 개인의 자유라고 본 겁니다. 자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 이게 두 번째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는 이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뭐, 가능하면 가능해서 좀 좋겠죠. 많은 부분이.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나는 목표를 50%는 강의를 들으면서 다 이해하고 내 걸 완전히 숙지하겠다라고 하거나 그렇다면 60%도 더 좋고요. 하여튼 그 퍼센트를 높이면 높일수록 좋습니다. 집에 가서 해야지. 뭐 다시 해야지. 수업 끝나고 해야지. 그건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방식은. 자, 두 번째가 개인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가 생명, 신체. 두 번째가 개인의 자유. 그다음에 세 번째 법익이 자,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일단 그 당시의 입법으로서는 자, 명예와 그다음에 신용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명예와 신용을 보호하는 범죄 이게 쭉 나가는 겁니다.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보호하는 범죄. 그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로 중요한 개인적 법익은 뭐냐? 자, 모든 구성요건은 보호 법익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형법 각칙의 조문 순서로 보면 국가적 법이 제일 앞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법, 그 다음에 개인적 법이지만 21세기에 지금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 법이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을 제일 먼저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이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가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 5장은요. 5장은 마지막으로 개인의 재산이 등장합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죄.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가 과잉 자본주의가 되면서 모든 가치가 돈에 의해서 평가되는 재산에 의해서 평가되는 측면이 있어서 재산을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전도되기도 합니다. 가치가 전도되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념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그 다음에 자유, 명예, 신용, 사생활 비밀과 자유, 비밀과 평온, 그 다음에 재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의 전체 목록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개인적 법익 보호라는 범죄가 우리 형법 각칙에서는 24장에서 4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연히 제 2편이겠죠. 2편이 그 다음에 뭐예요? 개인적 순서대로 반대로 했으니까 제일 뒤에 국가적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이 그 다음에 순서는 개인적 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적 순서는 그러고 공부는 제일 뒤에서부터 하니까 이게 개인적 법익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 그죠? 자, 제2편은 사회적 법익을 역시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는 거죠.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이게 두 번째다. 맞죠? 사회적 법익 가운데 끼었기 때문에 뭐 뒤에서부터 하든 앞에서 하든 가운데가 되겠죠. 자, 이게 12장에서 23장까지다. 12장에서 23장까지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여기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 하진 않아요. 개인적 법익은 워낙 중요하니까 다 모든 조문을 하나하나씩 다 하지만 사회적 법익은 종류는 네 가지가 있지만 다 하진 않아요. 제 1장이 요 사회적 법이니까 그 공공, 우리 사회 공공의 안녕과 평온이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 아니라 안전이겠네. 공공의 안전과 뭘로 할까요? 공공의 안전과 평온. 예,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합시다. 공공의 안녕과 평온. 공공의 안전과 평온. 공공의
안전과 역시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가 나오겠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우리 퍼블릭 말하는 거죠. 공공의 신용입니다.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범죄가 있고요. 자, 여기는 전부 4개의 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장이 자, 공중이죠. 이건 공중의 건강입니다. 공중의 건강.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이건 다 구성 요건이에요. 보호법익이 이런 거 들어간 거죠. 이러이러한 보호법익, 아까 말한 이 보호법익, 우리 형법의 모든 범죄는 뭔가 법익을 보호하려고 그 법익을 침해했을 때 또는 위험에 빠뜨렸을 때 범죄로 규정해 놓고 처벌하는 거니까요. 그죠? 마지막 4번째가 이제 사회의 도덕이죠. 사회의 도덕을 보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의 도덕을 보호하는 문제. 이렇게 전부 4가지가 있어요. 주의할 거는 제2편하고 3편은 여기에 있는 범죄들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시험에 나오는 범죄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자,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는 게 방화의 죄입니다. 방화의 죄에 따라서 방화의 죄를 아주 중심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쭉 한번 어떤 죄들이 있는지만 한번 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범죄에서는 여기도 3-4개씩 있어요. 장애 1, 2, 3, 4절 있는데 여기서는 방화죄, 공공의 신용에서는 문서죄죠. 자, 문서죄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문서의 앞에 통화에 관한 죄,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관한 죄가 있지만 맥락은 똑같아요. 문서가 좀 더 가치가 있고 현금으로서 쓰이는 게 통화일 거고 통화 이외에 또 금전적 가치로서 교환 수단이 되고 있는 게 유가증권이니까 이건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고요.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죄에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 도덕을 보호하는 범죄에서는 간단히 보면 음란죄 같은 거죠. 음란죄 정도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방화죄하고 문서죄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자, 요거 정도 간단히 보려고 지금 적어 놓는 거예요. 지금 구성권. 그 다음에 마지막 제3편이죠. 이제 제3편이 국가적 법익 아니겠습니까? 자, 국가적 법익을 역시 보호법이라는 범죄입니다. 그죠? 다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국가적 법. 여기는 또 2개의 장밖에 없습니다. 1장은 자, 이거 국가니까요. 국가의 존립과 국가의 권위입니다. 권위. 대표적인 게 국가의 권위와 관련해서는 국기, 국장, 모독죄 이런 게 있을 거고 국가의 존립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내란죄, 위안죄 이런 게 있죠. 내란, 위안죄. 이렇게 해서 국가의 존립과 권위를 뭐로 하겠어요? 보호라는 범죄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2장은 자, 국가 기관. 그죠? 그 국가 기관의 기능을 보호하는 거죠. 국가 기관의 기능. 즉, 국회의 기능, 정부의 기능, 또는 사법부의 기능. 그 같은 국가의 기관의 기능을 보호법이라는 범죄. 그죠? 국가 기관의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역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은 선택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선택적으로 학습하면 되겠죠. 선택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나 여기는 고루고루 다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차근차근 중요한 구성 요건들을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성 요건을 왜 보는 거예요? 총론할 때,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론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 요건 목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를 검토한다든지 긴급피난을 검토한다든지 할 때 도대체 정당방위가 어느 측면에서 문제되고 있는지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정당방위를 하면서 누군가를 상해를 입혔거나 정당방위를 하면서 그 정당방위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
사망에 이르겠다고 봅시다. 누굴 죽였어요. 근데 그게 정당방위 성립했어요. 누군가 상해를 입혔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어요. 상해를 입혔는데 내 행위가 정당방위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그 정당방위를 하는 나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서 봤던 행위를 하는 자, 저 범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행위를 하는 자로서의 갑이 되는 겁니까? 내가 정당방위의 피해자니까, 내가 정당방위를 할 상황이 되었으니까, 누군가 내 법을 침해했으니까 내가 A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으면 학생들 중에 일부가 정당방위를 하는 사람이 A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당방위가 문제되고 있는 사람, 긴급피난이 문제되고 있는 사람, 자구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사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정당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갑입니다.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당방위를 한다고 하는 그 정당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였잖아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 거예요. 따라서 협업 각칙에 있는 어느 목록에 있던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을 내가 한 거예요. 정당방위를 하는 사람이 한 거지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상대방도 나의 법익을 침해하는 일이겠죠. 따라서 정당방위의 경우는 둘 다 법익 침해자인 거예요. 다만 누구의 법익 침해가 정당화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둘 다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 것은 공통적인 거죠. 그걸 망각하는 수험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정당방위는 마치 잘한 일을 한 것처럼 정당방위는 결코 잘한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했는데 그 침해 행위가 단지 정당화될 뿐이죠.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뿐이죠.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뿐이지 정당방위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을 형법 각칙을 하고 왔더라면 쉽게 이해했을 거를 총칙만 하다 보니까, 형법 총론만 하다 보니까 그걸 오해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많은 구성요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200개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그 구성요건 중에 여러분이 형법 총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총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구성요건 중심으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총론으로 들어가서 총론의 전반적인 일을 살펴야 강의를 하는 저도 무리 없이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 건지를 고민하지 않고 큰 고민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강론의 전반적인 이해 속에서 구성요건을 적어도 몇십 개 정도는 봐왔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이제 보겠습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성요건이 있다. 입법자들이 이러한 구성요건 목록을 만들어 놨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그 중에 몇 개의 중요한 구성요건들을 동그라미 치면서 강조하면서 보고 총론에 가서 각종 범죄의 종류를 설명할 때 이게 엄청난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살인죄부터 볼게요. 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 여기에 첫 번째가 살인의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이겠죠? 자, 1절에 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가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1절이 자, 살인의 죄입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살인의 죄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조문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십시오. 250조 1항이 살인죄가 아니고 첫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전부 다 형법 강론에는 무슨 행위만 규정해 놓은 거지 살인죄에다 죄를 붙이면 안 돼요. 죄를 붙여버리면 위법성과 책임을 검토하지도 않고 죄를 붙인 거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이죠. 자, 살인 250조 1항입니다. 보통살인입니다. 보통살인. 자, 어떻게 살인했나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죠. 자, 이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총론에서 구성요건 설명할 때, 위법성 설명할 때, 책임 설명할 때 항상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합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봤더니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형이 올라가죠. 법정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자, 살인죄에 있어서는 250조하고 252조, 253조 이렇게 세 가지 세 조문만 있죠. 원래 구성요건 목록이. 자, 그런데요. 250조 1항이 살인죄의 기본 구성요건입니다. 기본 구성요건은 250조 1항이에요. 기본 구성요건. 지금 여러분 중에 나중에 총론에 가서 자, 범죄의 종류를 말할 때 기본 구성요건, 그 다음에 가중적 구성요건, 그 다음에 감경적 구성요건, 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구성요건 설명할 때요. 그때 250조 1항은 기본 구성요건이 됩니다. 반면에 250조 2항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인 250조 2항은 가중적 구성요건이 돼요. 왜요? 보통 살인죄의 구성요건보다 형이 올라갔죠. 그래서 형이 가중됐다고 해서 가중적 구성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가중되느냐?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그 세 번째 유기징역형이 가중이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251조 영아살인죄 이제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52조로 가면 촉탁, 승낙에 한 살인 이게 있죠. 보니까 252조 1항이 사람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그를 살해한 자는 자, 형이 어떻게 됐어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됐죠. 그 말은 아까 250조 1항이 보통살인죄가 기본 구성요건이라면 이번에 252조 1항은 어떻게 됐어요? 형이 감경이 됐죠. 내려갔죠. 그래서 252조 1항은 감경적 구성요건이 되는 겁니다. 감경적 구성요건. 그 다음에 252조 2항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 즉 자살교사 방조죄도 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전항과 같으니까요. 역시 감경적 구성요건이죠. 자, 이렇게 구성요건은 어떤 한 범죄 목록의 그 집단 안에, 즉 살인의 죄라고 하는 그 살인의 죄의 범주 안에 기본 구성요건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거나 감경적 구성요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모든 범죄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그 범죄 목록, 범주 안에 기본, 가중, 감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용어를 익숙하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살인죄 다음에는 바로 상해와 폭행의 죄가 아니고요. 두 번째 죄는 지금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사람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태아의 생명도 있죠. 이게 바로 낙태의 죄입니다. 낙태의 죄. 그래서 바로 상해와 폭행의 죄로 가시면 안 되고요. 낙태의 죄로 가게 됩니다. 낙태의 죄. 제27장을 보세요. 낙태의 죄입니다. 낙태의 죄는 201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낙태의 죄의 구성요건이 6개가 있어요. 269조에 지금 3개가 있고요. 270조에 구성요건이 3개가 있는데 6개 중에요. 269조 1항하고 270조 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두 개가, 6개 중에 2개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 2개의 조문이 개정이 됐다면 시험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 6개의 구성요건 중에 2개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이미 효력을 상실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는데 여태 법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태의 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거는 시험에 내기는 적절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이제 생명이 다 끝났잖아요.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체의 안전이 가겠죠. 그때 이제 상해와 폭행의 죄가 있는 거예요. 상해와 폭행의 죄. 자, 여러분, 총칙을 먼저 공부하게 되면 각 칙에 어떤 구성요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정당방위, 긴급避난, 자국행위, 그 다음에 형사 미성년자 행위, 형사 미성년자,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라는 말은 책임에서 문제되는데 그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강요되고 있는지 결국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강요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요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칙에 무슨 죄가 있는지 설명이 되고 그 구성 요건을 적어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으면 훨씬 수월하겠죠. 자, 이제 다시 25장으로 가서 상해와 폭행을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257조 1항을 한번 볼게요. 257조 1항이 단순 상해라고 부릅니다. 단순 상해. 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257조 2항이 존속 상해입니다. 당연히 형이 어떻게 됐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럼 무슨 구성요건이에요? 가중적 구성요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258조에는 그 상해에 중자가 붙습니다. 중자가 붙죠? 그리고 다시 또 그 중상해에 존속에 대한 또 규정이 붙죠. 그러면 그 존속이라는 존속 상해, 존속 중상해라고 하는 또 구성요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해를 알고 이제 존속 상해를 보게 되면 방금에서 본 살인이 있고 존속 살해가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가니까 특별히 존속 상해에 대해서 거듭 설명할 필요는 별로 많지 않겠죠. 자, 상해 있고 중상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상해 258조 1항을 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 자, 여기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에다 동그라미를 반드시 쳐놓으세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입니다. 중상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죠. 자, 이와 같이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공공의 위험 발생,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공공의 위험 발생과 같이 이런 위험 발생이라는 말이 구성요건 목록에 들어가 있죠. 위험이라고 하는 말이 구성요건 목록에 들어가 있는 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 위험범. 위험 발생이라는 말이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체적 위험범. 이거를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 위험범. 이거는 형법 총칙의 첫 번째 2편에 가면 범죄론을 배워요. 1편이 형법 서론이고요. 2편이 범죄론, 3편이 형벌론인데 2편의 제1장에서 범죄의 기본 개념을 할 때 범죄의 의의와 종류를 배워요. 그때 범죄의 의의와 종류에서 나눠지는 범죄의 침해범, 위험범으로 나누겠죠. 그때 위험 발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성격에 들어가 있는 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하고 그 구체적 위험범의 대표적인 지금 한 사례가 중상해죄가 되는 겁니다. 258조 1항이죠.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역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형과 같습니다. 역시 단순 상해보다는 형이 가중되겠죠. 역시 중상해는 상해죄에 대해서 가중적 구성권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258조의 2가 특수상해고요. 259조가 상해를 했는데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죠. 그래서 기본범죄가 상해라고 하는 고의범이고 그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서 중한 결과로서 상해로 끝난 게 아니고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이런 범죄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고요. 특히 그 치사의 결과, 사망의 결과가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하면, 즉 기본범죄는 고의를 했지만 중한 결과가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경우를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릅니다. 그 옆에 써놓습니다. 상해치사의 259조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 여러분 지금 총칙에서 쓰이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들을 각 측에서 어렵지 않게 구성요건 자체만 보고 다 판별을 낼 수가 있어요.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에게 각 측을 먼저 할 걸 제가 권장을 드렸죠. 제1강의 때. 자, 그 다음에 260조에 갔더니 상해와 별도로 우리 형법은 명백하게 상해와 폭행을 구별하고 있죠. 구별하고 있다는 징표가 바로 260조 1항입니다. 역시 단순 폭행이 있고 2항에 존속 폭행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기본 구성요건 가중적 구성요건이 되겠죠. 자, 폭행 봅니다. 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년 이하 되겠죠. 자, 그런데
역시 이 경우도 폭행을 했는데 그 폭행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거나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폭행치사 또는 폭행치상이죠. 그걸 묶어서 폭행치사상의죄라고 합니다. 이름 뭐라고 붙일까요? 방금 했잖아요. 진정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어떤 범죄인 거죠? 고의의 기본 범죄가 있고요. 그죠? 플러스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 플러스 과실이 하나의 범죄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고, 특히 중한 결과가 과실에 의해서만 나올 때 이걸 진정결과적 가중범. 반면에 뒤에 나오겠지만요. 방화죄에서 나올 겁니다. 방화죄에서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이걸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라고 하는데요. 또는 안에 있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이걸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죄라고 하는데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말의 이름은 고의로 기본 범죄를 범했는데 그 중한 결과 부분이 과실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부진정이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는 반드시 고의해야 되는데 중한 결과 부분이 과실로도 나올 수 있고 또는 고의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플러스 과실로도 되고 고의 플러스 고의로도 되는 범죄, 이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하는 겁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합니다. 다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각 측의 구성력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본 적도 없는데 총칙에서 결과적 가중범은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나눠진다고 하면 무슨 재질걸 이해하겠어요? 본 적도 없는데 구성요건을. 자, 그 다음 동시범 됐고요. 상습범 있고 자격정지 병가됐고, 그 다음에 26장을 보면 과실치사상죄죠. 자, 이거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에요. 결과적 가중범이 되려면 최소한 기본 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앞에 고의에서 성립하는 범죄가 행해지고 중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4절에서 언급하게 될 과실치사상은 처음부터 과실밖에 없는 겁니다. 과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실치사상의 죄는 과실로만 이루어진 단순 과실범이에요. 자, 운전을 하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졸면서 운전하는 바람에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봅시다. 이 사람 처음부터 고의가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사가 된 거죠. 죽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고, 죽지 않고 다쳤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이게 과실치사상의 죄예요. 특별히 언급할 내용 구성권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의 마지막이 유기와 학대의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칙을요 딱 2강에서 그냥 1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하는데 총칙에서 필요한 언급되고 있는 그 모든 구성 요건 중에 대부분을 지금 1시간 정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시간을 먼저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형법 총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특별히 언급하기에 할 내용이 없네요. 자, 됐고요. 그러면, 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 중에 중요한 구성 요건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 3강에서는 형법 총칙을 설명하는데, 형법 총칙을 설명할 때 바로 지금 2강에서 설명했던 구성 요건들을 제가 예시로 들면서 총칙의 전반적인 이해를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는요, 여기도 역시 5가지로 나눠집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도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 첫 번째 1절하고 2절은요. 자, 사람이 가진 자유는 특별히 의미가 있죠. 일단 정신활동의 자유가 있고요. 사람의 경우는 신체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때 정신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으로 하고 그 정신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을 처벌하겠죠. 그때
정신활동의 자유 중에 정신적인 결정,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협박의 죄입니다. 협박의 죄. 첫 번째가 협박의 죄고요. 의사결정,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걸 할 거야, 이걸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있고,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의사결정 한 거를 실제로 옮기겠죠. 그걸 의사활동의 자유로 합니다. 의사활동.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협박이고요. 의사결정의 자유 플러스 의사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을 강요의 죄라고 해요. 강요의 죄. 모두 정신적 활동의 자유입니다. 정신적 자유에 둘 다 순서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제 정신적 자유가 있으면 신체 자유가 있죠. 신체적 자유를 아주 강하게 제약하는 범죄가 있어요. 이게 체포와 감금의 죄입니다. 신체적 자유를 아주 강하게 제약하는 거죠. 신체의 자유,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게 체포와 감금의 죄고, 그 다음에 지금 두 개예요. 정신적 자유, 신체적 자유. 정신적 자유 중에 의사 결정의 자유만 침해하는 거, 의사 결정 플러스 의사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거, 신체적 자유를 아주 엄격하게, 엄하게 제한하는 거, 침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하여튼 신체 활동의 자유 침해가 있는 거. 이게 약취, 유인, 그 다음에 인신, 매매죄.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래서 신체 활동의 자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자유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입니다.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성행위를 누가 할 건지 의사결정을 침해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행위를 하는 거. 그죠? 그 행위 자체도 같이 침해되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강간과 추행의죄입니다. 강간과 추행의죄. 이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의사결정 플러스 신체활동까지 다 침해하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협박의 죄. 283조 보겠습니다. 단순 협박이겠죠? 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합니다. 사람을 협박합니다. 협박이라는 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게 협박이죠. 공포심을 느끼는 게 뭐예요? 겁 주는 거죠? 겁 주고. 자, 특수협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요죄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7장으로 가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있는데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에 324조를 보시면 강요죄가 있죠. 봅니다. 강요죄. 324조랑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의 징역에 처하죠. 자, 거기 폭행이 나오고 협박이 나옵니다. 이 협박이에요. 협박을 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까지 하게 했잖아요. 의사결정의 자유 플러스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했잖아요. 그래서 강요죄입니다. 그래서 강요죄는 그 밑에 인질강요, 인질상해치상, 인질살해치사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이게 다 같은 그 범죄 목록 강요죄 안에서 검토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체포와 감금의 죄를 보겠습니다. 자, 29장입니다. 체포 감금의 죄 276조 1항입니다.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죠. 체포 또는 감금한 자. 역시 여기도 중체포가 나옵니다. 중체포. 여기 중체포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중상해와 다릅니다.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상해를 해가지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고 이건 구체적 위험범이죠. 그 다음에 불구 또는 부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건데 지금 중체포 감금은 그 중자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얘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자, 이를 한번 볼게요. 사람을 체포 감금하여 자, 동그라미 칩니다.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가혹한 행위. 사람을 체포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니까 가중되겠죠? 그러면 체포 감금에 대해서 당연히 가중적 구속권이 되겠네요. 그런 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당연히 체포 감금이 더 중하겠어요? 중체포 감금이 중하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중체포 감금이 중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특수체포 감금이 있고 자, 이런 내용들 다 각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할 거고요. 지금은 그런 범죄 목록이 어떤 게 있는지, 각지에, 그리고 그 구성요건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봐야 나중에 제가 총론 설명하면서 자, 이 범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가서 찾아서 그 구성요건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체포 감금했으니까 약취인 인신매매 봐야겠죠?
자, 287조 보니까 미성년자 약추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추인한 자는 10년 이하 지하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간감과 추행유죄. 간감과 추행 중에 자, 이것도 많이 등장하죠. 예를 들 때, 자, 297조입니다.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징역형은 30년까지가 있고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니까 30년이고 가중할 때 50년까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8조가 강제추행이죠. 강제추행이 있고, 물론 이제 유사강간도 하나 들어갔고요. 자, 강제추행만 보겠습니다.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강간, 준강제추행, 그 다음에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 명예와 신용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명예와 신용을 보호하는.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구성요건 목록에 이런 게 있다. 수많은 구성요건 목록들이 이렇게 200개 가까이 되는 목록들이 있다. 그 목록들을 총칙에서 공부하면서, 총론 공부하면서 끌고 와서 그런 목록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자, 명예와 신용을 보호하는 범죄는 두 개의 절밖에 없습니다. 이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1절이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절이 이게 이제 신용, 그 다음에 업무 방해, 그 다음에 경매, 입찰, 방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두 개. 자, 먼저 명예훼손죄. 그 유명한 307조 1항이죠. 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고요. 또는 금고. 그 다음에 2항 보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 자니까 그만큼 형이 중요해지겠네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자 명예훼손 등이 있고요. 출판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요건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법 각칙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 310조가 나오죠. 위법성 조각 보겠습니다. 307조 1항이니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한 경우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때 처벌하지 않는다가 내용이 뭐예요? 위법성 조각 사유. 그래서 총칙에, 형법 총칙에 20조부터 24조까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고 각칙에 310조에 유일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4장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가지고 신용훼손, 업무방해, 그 다음에 경매 입찰방해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침해죄가 있죠. 자, 사생활의 비밀과 평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이제 4장까지 왔어요. 사생활의 비밀과 평을 보호하는 범죄도 두 개의 절이 있습니다. 1절, 2절이죠. 먼저 사생활의 비밀 보호법이라는 범죄, 이게 비밀침해죄입니다. 자, 첫 번째 1절이 비밀 침해죄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가 주거침입죄입니다. 이게 주거 침입죄.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비밀침해죄 1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금고에 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는요. 319조 1항.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주거침입이라면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똑같은 원리로 사회상의 평온, 주거의 사회상의 평온을 해친 거죠. 그래서 퇴거 불응죄인데 이건 꼭 기억해 줍니다. 319조 2항이 퇴거 불응입니다. 퇴거 불응.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형과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항의 요구, 그러니까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무조건 3년 이하 징역이 아니에요.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은 사람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 거죠. 않는 겁니다. 또 책임 조각 사유가 있으면 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재산을 보호하는 범죄죠. 자, 재산을 보호하는 범죄는 이게 전부 7개,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있는 겁니다. 자, 보면요. 38장을 먼저 보면 절도와 강도죄가 있고요. 그 중에 절도죄 하나 보겠습니다. 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꼭 기억해 줍니다. 우리가 총론에서
구속요건을 전제로 해가지고 위법성 조각, 책임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예를 많이 들 수 있는 게 250조 1항의 보통살인하고요. 절도죄입니다. 329조 절도죄.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요. 333조로 가보겠습니다. 강도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의 금의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죠. 30년까지고 가져가면 50년 가는 말입니다. 강도였어요. 그 다음에 사기와 공갈의죄가 있습니다. 사기와 공갈의죄 347조죠. 1항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훈을 받거나 재산상이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자, 사기죄와 같이 공갈죄가 묶여 있고요. 공갈죄는 350조입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이고요. 그 형은 똑같잖아요. 법정형은. 그 다음에 횡령과 배임이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355조 1항이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2항은 배임죄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똑같죠. 그렇게 손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산죄를 지금 6개를 봤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작물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괴죄가 있고 그러면 6, 7, 8이죠. 마지막 37장에 권리행사방해죄에서 9개가 있는 겁니다. 재산죄까지. 그러면 42장이 마지막이잖아요. 형법 마지막이니까 형법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요. 여러분들이 형법 각칙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세 군데가 나와요. 가장 어려운 게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가 어렵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가 어려운 이유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는 이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검토하기 전에 민법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민법적인 지식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기죄가 되는지 횡령죄가 되는지 배임죄가 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민법적인 지식이 없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를 공부하시면 문제를 풀 때마다 틀리게 됩니다. 풀 때마다. 분명히 이런 것 같았는데 문제 분명 아니에요. 답이. 그 이유는 민법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 셋은 반드시 그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을 이 부분 설명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법익으로 가면 사회적 국가적 법익은 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사회적 법익 중에 먼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 164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64조부터 방화의죄가 시작되는데요. 보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방화죄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164조 1항을 보시면 불을 놓아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 자. 불태웠다는 말 일부 태운 거죠. 고의범이겠죠. 일단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게 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입니다. 방화죄에서 제일 중요한 건 164조 2항입니다. 반드시 여기다 별표 3개 해두고요. 자, 보겠습니다. 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 보세요.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해가지고 그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되는데요.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기본적으로 떼올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을 살인한 게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가중되는 범죄잖아요. 그러면 이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라고 하는데 현주건조물 방화죄라는 고의죄를 범해서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 과실로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사형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의 형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은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꼭 과실만 된다는 거예요. 고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의가 있을 수 있을 때는 사형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죠. 형으로 보면. 사람 죽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된다는 겁니다.
부진정 결과가중범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원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예요.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 자, 그래서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5조를 보시면 불을 놓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태우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이죠. 자, 166조로 가겠습니다. 1항이 불을 놓아 164조 또는 165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 등에 대해서 불을 태울 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죠. 자, 여기까지는 불만 태우기만 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자, 이런 범죄를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상적 위헌범 164조 1항, 165조, 166조 1항 이 셋이죠. 이 셋을 추상적 위헌범. 자, 그 다음에 166조 2항을 보겠습니다.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겠죠.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구성요건에 공공위험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해서 위험이 구성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무슨 범? 구체적 위험범이죠. 구체적 위험범. 그래서 164조 1항, 165조, 166조 1항 이 셋을 추상적 위험범, 166조 2항, 167조 1, 2항 이렇게 해서 셋을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합니다. 왜요? 위험 발생이 구성요건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67조 1항 봅니다. 불을 놓아 164조부터 166조까지 기재한 물건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위험 발생했죠. 공공위험 발생이 들어가 있죠. 동그라미 칩니다. 위험 발생이 구성요건으로 들어가 있으면 구체적 위험범입니다. 자, 2항은 그 물건이 자기 소유일 뿐이에요. 따라서 1항과 똑같이 공공위험 발생했고 그 물건이 자기 물건이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되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서죄가 남아요. 문서죄. 자, 지금부터는요, 나올 수 있는 구성요건의 형태는 이제 다 나왔습니다. 추상적 위헌범 나왔죠. 구체적 위헌범 나왔죠. 그거 이외에는 기본적으로는 침해범이 될까요? 자, 그렇게 해서 구성요건과 관련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범죄의 종류, 결과적가중범, 진정결과가중범, 부정결과가중범 이렇게 다 설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구성요건에 대해서 제가 한 20, 30개 정도를 봤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법이 있을 겁니다. 문서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구성요건 체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형법 각칙과 관련해가지고 등장할 수 있는 구성요건 중에 총칙에서 설명할 때 필요한 구성요건들은 거의 다 다른 거예요. 한두 개 정도가 좀 빠져 있는데요. 하나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 정도만 한다면, 자, 어떤 범죄가 꼭 필요하냐면요. 내란죄 하나만 보겠습니다. 내란죄를 보는 이유는요. 내란죄가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적 공범. 자,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란죄 87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가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고의 구매 처벌한다고 했죠? 그때 우두머리는 사형무기. 자, 모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 이걸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죠? 중요 임무 종사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부하 수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 내란죄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부하 수행한 자라고 해서 5년 이하의 징역 처하죠. 자, 내란죄는 절대로 한 명은 할 수가 없죠.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고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 수행자가 있게 됩니다. 이런 범죄를 필요적 공범이라고 그래요. 필요적 공범. 혼자는 원래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다수인이 2명 이상이 범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같이 범하는데 여러 사람이 없으면 성립 자체가 안 돼요. 한 명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필요적 공범. 자, 대항해서 임의적 공범이죠. 자, 임의적 공범은 혼자도 할 수 있는 거를 여러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살인죄는 혼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둘이 한 사람은 살해할 수도 있잖아요. 가불이 함께 일을 살리면 그건 임의적 공범인 거고 내란죄는 혼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는 자기가 두목도 하고 중요 임무 종사자고 자기가 부하 수행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필요적 공범과 관련해서 내란죄가 대표적인 구성요건으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개인적법이 크게 5가지 나눴습니다. 사회적법이 크게 4가지 정으로 나눠놨고요. 국가적법은 2개 장으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개인적법이 5개, 개인적법 중에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가 5가지,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가 5가지, 2가지, 그 다음에 7가지
그렇게 나누고 나머지는 중요한 범죄들만 검토하면 됩니다. 9가지 범위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형법 각 칙의 말 그대로 전체를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보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는 총칙, 이제 각 칙을 봤으니까요. 총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